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의대 증원의 반발에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들 직접 만나 대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 밝혔습니다. 어제 대국민 담화에 이어 이틀 연속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의정 갈등 해결에 돌파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이슈 알아보죠.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조현삼 더불어민주연합 경기도당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정부 여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어제 대화를 좀 국민과의 대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제 좀 유화 제스처를 내 보였는데 오늘 조금 더 진전된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 오늘 또 대통령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 유세 현장에서 그동안에 강력하게 그 말씀을 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어차피 이 의대 정원 문제는 결국에는 대화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개혁은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그것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잘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전공의들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보고, 오늘 또 그 한독수 국무총리도 KBS 9시 뉴스에 출연을 해서 그 대통령은 시간이나 장소, 주제를 제한하지 않고 전공의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또 부연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빨리 좀 대화가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어제 대국민 담화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는 불통의 이미지다라고 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었는데 분위기 좀 바뀌었네요.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지 않은가 싶고요. 사실 이런 메시지를 발표하실 거였으면 어제 담화에 분명히 포함을 시켰어야겠죠. 어제 담화에서는 거의 1시간 동안 본인의 말씀만 계속 하시다가 그런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뾰족한 그런 제안도 하시지 않았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오늘 국무회의에서조차도 의정 갈등 해결에 대한 어떠한 의지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오후 되어서야 이러한 발표를 하는 것은 과연 실질적으로 의정 갈등을 해결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단지 표심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저희 짚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전공의들과 만남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 자체는 일단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긍정적인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반론하시겠습니까? 그 어제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는 사실 이게 그 의료 개혁에 관해서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한번 중간 결산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또 대통령이 처음으로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배경 설명이 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대국민 담화의 방점은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는 법. 저는 이 한 문장의 핵심이 다 담겨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법이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까지 천명을 한 이상에는 그것은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집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전공의가 됐든 의협이 됐든 혹은 뭐 의료협이 됐든 어쨌든 의료계와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충분히 피력하신 걸로 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후속 입장이 나왔고, 지금 국무총리가 공영방송의 9시 뉴스에 출연해서 대통령께서 전공의들과 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을 정도면요, 이 문제는 대화로 풀겠다는 기조가 확고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일단 만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한다면 이 의정 갈등은 좀 빨리 풀릴 것이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것은 정부 입장에서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지 않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대화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서는 숫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과정에서 단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가 의료개혁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지만이 이 문제가 오롯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의협의 입장은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근데 일단은 당사자인 전공의를 만나겠다라고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얘기가 나온 건데 전공의를 만나면 좀 해결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까? 아니면
의협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또 한번 아울러야 됩니까? 이제 그 협의체를 만든다고 했을 때요. 어제도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경사노위 모델, 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의료계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다 망라가 되고 참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의료계가 층위가 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대한의사협회가 있는데 사실 이 의사협회는 좀 개업의들 위주고 그다음에 전공의들과 좀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다릅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의대 증원 문제에 가장 더 피부로 영향을 받는 그런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개원의는 그 이해관계에 비해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의대 교수협의회 그렇죠. 의 입장이 또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공의들과 대화한다고 하는 것이 순서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아마 의료계도 전부 다 망라가 되어야 될 것이고 결국 경사노위, 과거 이제 노사정위원회 같은 거죠. 그런 모델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료개혁 특위는 이달 초에 가동을 목표로 해서 민간도 참여하면서 30명 내외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이것이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가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본인이 지금 현 정부의 하나의 치적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 많은 지금 개별 후보자들이 정부를 향해 강한 메시지 읍소를 함에도 불구하고 요지부동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증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숫자에 대한 변경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이번 의정 갈등이 해결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이야기했던 것이 납득할 만한 숫자를 갖고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꿀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종합해보면 바뀔 수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근거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그것이 의사결정의 전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져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고집하지 않는 그런 의미라고 보고요. 또 우리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2,000명이면 의료개혁이 성공하는 것이고 1,999명이면 실패하는 것이고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2,000명은 고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 물가를 좀 잡겠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이 물가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피부로 고통을 느끼고 계시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여당이나 다 이 문제는 좀 무한히 송구하게 여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물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또 지적을 하시고 또 이렇게 그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이걸 뭐 무제한, 무기한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온라인 도매 시장 같은 걸 좀 활성화해서 농축산물 유통 구조도 개혁을 하고 또 취약계층 농수산물 바우처 이것도 이제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물가 특히 장바구니 물가 특히 농축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은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한 보름 전부터 그 긴급 안정자금 1,500억 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일부 좀 가격이 안정된 품목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품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는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달 연속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찍었습니다. 그 3% 중에 거의 4분의 1 가량이 농수산물 가격 인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본다고 하면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빨리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죠. 한 박자 느린 정책이 지금의 물가 상승률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지난달 하순쯤에야 1,500억 원의 돈을 풀었습니다. 조금 더 빨리 집행을 했다면 물가 상승률을 조기에 어떻게 보면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때늦은 감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물가 안정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을 편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단지 총선에서 표심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국민이 엄격한 눈높이에서 도저히 묵과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덕성 검증 공방위로 잠깐 하겠습니다. 양문석 의원에 대해서 문제는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그렇죠. 그리고 양문석 후보가 지금 뭐 뒤늦게 집을 판다, 뭐 빚을 갚겠다 하는데 네. 이제 와서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죠. 일단 양문석 후보의 그 불법 대출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요. 양문석 후보가 진짜 자영업자, 진짜 소상공인, 그리고 진짜 스타트업 이런 분들에게 돌아가야 될 기회를 빼앗았다는 겁니다. 그 빼앗긴 기회는 양문석 후보가 이제 와서 집을 팔고 이제 와서 대출을 상환한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아요. 그분들의 잃어버린 기회는. 이게 11억 원이면은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한 2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는 것도 굉장히 은행에 가면 사정해야 되고 뭐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가도 대출 서류 굉장히 까다롭게 요구할 겁니다. 그런 한 2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55명이 받을 수 있는 그 규모예요. 그러면은 50명이 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회를 사실 빼앗은 겁니다. 그분들의 잃어버린 기회는 그분들 중에 그 대출 못 받아서 문 닫고 망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게 돌아오나요? 그리고 두 번째, 양문석 후보가 이제 와서 무슨 뭐 집을 판다고 해서 과거에 있었던 불법이 없어집니까? 이미 불법 대출은 그 저질러진 것이고 그 불법이 밝혀지면 원래 대출은 바로 상환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민주당의 태도도 문제입니다. 양문석 후보가 이 불법 대출 문제가 처음 불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언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린다면서 자기가 국회에 들어가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그 언론중재법이 뭐 세계 신문 편집인 협회, 국제 기자협회, 뭐 국경 없는 기자들 이런 세계적인 언론 단체들의 규탄을 받으면서 무산되었던 것인데 양문석 후보는 적반하장식으로 그런 것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요 이 정도 되면 민주당이 공천 취소를 해야죠. 근데 뭐 열흘만 버티자, 일주일만 버티자 이런 심산으로 지금 양문석 후보를 사실상 두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국민들께서 보시고 그런 민주당의 오만에 대해서 따끔한 회초리를 드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양문석 후보가 이런 대출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당연히 응당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겠죠. 나아가서 형사 처벌에 이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그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양문석 후보에 대한 그 대출의 위법성 여부를 따져도 저는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 이러한 대출을 통해서 다른 소상공인 대출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지금 그러한 문제를 삼기 위해서라면 보통 일반적으로 대출이 국가가 보증하는 대출, 그런 대출이 있습니다. 그러한 대출의 경우에는 총액 대출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성립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은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대출금을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양문석 후보의 11억 대출 때문에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대출 관련 피해를 입었다라고 단정 짓는 건 저는 좀 지나친 해석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문석 후보가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함을 느끼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대출금을 변제한 다음에 이득이 생기는 경우 이를 기부하겠다라고까지 하니까 아마 이 부분을 국민들이 한번 지켜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요. 새마을금고가 예금이 무한정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진 예금을 가지고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럼 11억 원이 양문석 후보 딸이 그 사업자도 아닌데 사업자라고 서류 꾸려가지고 대출 받았으면요. 그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은 겁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가 주장하는 태도가 사실은 조국 대표하고 똑같아요. 조국 대표도 딸 부정 입학했을 때 딸 입시비리 드러났을 때 내 딸로 인해서 피해 본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부산대 의전원의 예비 1번은 조민 씨가 그 자리를 빼앗은 거죠, 사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양문석 후보의 이런 주장이야말로 그 논란에 더 기름을 붓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강하게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는 부친 찬스 논란까지도 계속 불거지고 있죠. 양평 땅에 대해서 가족구 회사를 통해서 매입을 하면서 부친이 이사로 있는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대출을 일으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입 금액의 거의 한 90% 가량을 대출금을 통해서 해결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족 단위로
제대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아닌가 싶고 지금 장진영 후보의 경우에는 뭐 이 일대가 아직 뭐 개발이 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역과 거리가 1km밖에 되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인근에서는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 호재까지 염두에 두고 이러한 부동산을 매입한 게 아닌가 싶고 최근에는 대출금 일부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도 나왔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재산 신고 과정에서 지금 장진영 후보가 얼마만큼 진정성 있게 했는지 그걸 되짚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처럼 내로남불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엄중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장진영 후보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그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는 사실관계가 좀 달라요. 일단은 그 부친 찬스 논란을 제기한 그 언론 매체가 뉴스타파입니다. 그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허위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했던 바로 그 매체죠. 그 매체가 이제 부친 찬스 대출 논란을 제기하면서 무슨 그 대출 비율이 99%다. 그러니까 재산 대비해서 부동산 가액 대비해서 99%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장진영 후보는 이게 99%가 아니라 60%대다라고 해서 그 뉴스타파를 지금 형사 고소도 하고 뭐 가처분 신청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 청구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부터 지금 어느 게 맞는지를 명확하게 가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채무 누락 문제는 장진영 후보 측 해명은 그래요. 이게 사업체의 채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채무하고는 분리된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 신고를 누락했다가 뭐 지금 정정은 한 것 같던데 그러면은 이것은 저 양문석 후보처럼 선거 4번씩이나 나오면서 그 부동산을 공시가로 신고를 해서 실거래가보다 10억이나 낮게 신고한 케이스하고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변호사로서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하나만 더 할게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 수도권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그 일단은 후보들로부터 요청이 있는 것은 맞고 네.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지금 개인 자격으로 일부 후보들을 돕고 계신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당의 후보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후보들로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당으로서도 그걸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제 어떤 공식적인 역할이 부여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솔샤르라고 그 후반전에 교체 투입되면은 굉장히 골을 잘 넣는 그런 교체 선수로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 솔샤르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주장은 아니었죠. 야구에서도 그 대타가 꼭 4번 타자에 들어가야 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마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보를 이야기할 텐데 이틀 연속 굉장히 강한 이야기도 하면서 지원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이 그만큼 엄중한 총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인 행보를 나서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총선 현장에 끌어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런 여론이 비등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나서지는 않았을 겁니다. 특히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런 입지라든가 위치가 상당한 수준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렇게 실제 총선 행보를 함으로 인해서 이번 부울경 선거에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70평생 살면서 지금처럼 못하는 정부를 처음 본다라는 말을 이틀 동안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전직 대통령을 오히려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역대로 전직 대통령은 그래도 국가 원로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인 개입이나 언급을 많이 자제했거든요. 물론 이제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을 하시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저렇게 전면에 나서서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본인이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그 본인의 말과도 정면으로 배치될 뿐더러 사실은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적인
그 심판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로부터 정권을 재창출할 수 없는 대통령이라는 판단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나서서 이렇게 전면에 지원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이고 여기에 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기왕 저렇게 하실 거면 부산 경남에만 다니지 마시고 수도권에도 전면적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선거에 등판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들 특히나 중도층 유권자들께서는 실패한 그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기억들이 소환될 겁니다. 지금 양문석 후보의 그런 그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을 보면서도 국민들이 공분하는 이유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을 천정부지로 오르게 하면서 그걸 막겠다고 실수요자도 대출을 못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대출을 엄격하게 조이고 정말로 1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 실수요자들에게마저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아주 상세하게 내게 하고 그게 조금만 의문이 들어도 조사 나왔습니다. 그런데 양문석 후보 같은 사람은 저렇게 20대 딸을 사업자로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그 강남 아파트 구입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공분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기억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면에 등판하면은 재소환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인가요? 최근에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김수현 전 정책실장, 또 김상조 전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통계 조작 혐의로 다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지금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나왔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기억이 소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 있으면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서울 경기도도 오시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 민주당 입장에선 도움이 됩니까?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 자체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부울경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입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거 판세에는 어떻게 보면 좀 유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정부가 지금 현 정부보다 굉장히 못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사례로 든 것들이 통계 조작이라든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것들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검찰 독재를 상징화하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물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면 그 결과가 나오겠지만 글쎄요 과연 윤석열 정부가 바라는 그 결과가 나올지는 굉장히 의문이 아닌가 싶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 마지막 그 여론조사 투표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구태여 설명을 드리자면 더 높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지지가 어느 쪽에 더 있는지도 아마 명확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짧은 반론 듣겠습니다. 그렇게 성공한 대통령이면 왜 정권이 교체됐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우리 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렇게 자신 있으시다면 서울 경기도에 와서 유세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국민적인 평가를 받으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중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인데 그중에 3일을 나와야 된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네, 맞습니다. 그 형사법정의 출석은 어떻게 보면 피고인의 의무긴 하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검찰과 재판부에서 충분히 재량을 발휘해서 출석 여부를 달리하거나 아니면 공판 기일을 충분히 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 선거도 물론 치러야 되지만 선대위원장으로서 제1야당의 선거를 진두지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전혀 이러한 것들을 배려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에 한해서만 특별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이 과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과연 사법부가 어떠한 책임을 지려는지 검찰이 어떠한 책임을 지려는지 굉장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출석 이야기는 이제 좀 반복하기가 지겹습니다만 그래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저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결과입니다. 왜 재판에 국정감사 때문에 못 나간다고 해놓고 그래서 안 나간 다음에 국정감사도 안 갔습니까? 그리고 왜 재판부가 이 3월 19일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사전에 고지도 했는데 그렇게 무단으로 불출석합니까? 또
또 다른 재판에는 불출석하면서 재판부 보라는 듯이 충청도까지 유세를 다니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공판기일이 잡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자초한 결과고요. 이것을 마치 법원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흑색선전입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성실하게 그동안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선거 기간 13일 동안만 좀 봐주십시오 했으면 법원이 그 정도 편의를 안 봐줬겠습니까? 그리고 공판기일은 검찰이 잡는 게 아니고 법원이 지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 검찰이 원했던 결과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이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고요. 제가 짧게만 덧붙이면 지금 야권에서는 공공연하게 200석을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정말 그 야권 200석을 얻는 결과가 나온다. 혹시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는 봅니다만은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총선이 끝나면은 정말로 재판을 잘 안 나가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 있던 시절에도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있는 그 허위사실 공표죄 그 부분을 개정을 하려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실제로 대표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법안이 통과됐으면은 이재명 대표는 그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공소권 없음이 돼요. 그냥 180석 갖고 있을 때도 그런 걸 시도했던 정당인데 만약 야권이 정말 200석을 가지면은 법을 개정해서 있는 혐의도 재판을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짧은 발언 듣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이후에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억측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지금 공판기일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 중에만이라도 선거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해 달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야가 공평하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석이라는 그러한 숫자가 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했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주당의 김준혁 경기수원장 후보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이화여자대학교 의대생들의 성상납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게 부적절하다 사과 권고를 했고요. 조금 전 이제 저녁에 이 밤에 SNS를 통해서 정제되지 못한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는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 듣겠습니다. 우선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죠. 물론 김준혁 후보의 입장에서는 논문을 참조해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화여대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 아닌가 싶고 다행히도 당 차원에서 사과를 권고했고 김준혁 후보도 이를 받아들이고 사과하지 않았겠습니까? 논문 내용을 살펴보면 유사한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 당시에 일종의 위문단을 꾸렸다는 그런 내용이 논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김준혁 후보 입장에서는 이를 인용하여 방송에서 말씀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러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번 사과를 통해서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그 위문단 말씀하신 것도 역시나 그 논란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 성상납 얘기를 사실은 이 김준혁 후보의 발언을 통해서 처음 들어봤고요. 그 위문단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성상납과 같은가요? 이것은 글쎄요. 김환란 전 총장에 대한 그 사자 명예훼손 문제도 있지 않나 싶고 지금 이화여대 동문들 뿐만 아니라 김준혁 후보의 그 저급한 여성 인식 때문에 사실은 여성들이 공분할 만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발언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그 위안부에 대해서도 사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발언도 있었고 또 초등학생을 이렇게 성적 대상화하는 그런 논란의 발언도 있었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지금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사자 명예훼손을 지금 고소까지 당한 상황 아닙니까? 그 김준혁 후보가 여성과 성에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급한 그 성인식이 고스란히 노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김준혁 후보 개인에 대해서 어떤 역사학자로서의 김준혁 후보나 교수로서의 김준혁 후보 개인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이 국회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면책특권이 있어요. 국회에서 한 모든 발언에 대해서 하나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뚜렷한 근거도 없이 거의 뇌피셜에 가까운 이야기를
역사에 관해서 거의 지어내다시피 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손잡고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고까지 아무 근거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인데 국회에 들어가면 정말 외교 문제도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우려됩니다. 네, 뭐 사과 내용에 보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위안부 피해자 유가족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가족 그리고 인지하지 못한 과거 발언으로 불편을 느꼈을 많은 국민에게도 거듭 죄송하다라고 해서 덧붙이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할 게 너무 많은데 이게 과연 그대로 가도 되냐라는 질문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 김준혁 후보 입장에서는 과거 했던 말을 현재로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죠. 과거 유튜브라든가 그런 영상을 통해서 편하게 했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에게 돌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총선이 과거의 그런 잘못된 부적절한 말들을 심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보다는 과연 지금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그런 의지가 과연 강한가, 거기에 대해서 따라서 유권자들이 투표로서 심판을 하는 것이지 그러한 발언에 대해서 분명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뭐 공천 취소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 싶고 그 부분 아마 수원 지역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재외선거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역대 총선의 최고치인 62.8%. 왜 이렇게 높아졌을까요? 높아졌는데 일단은 지난번 총선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재외 총선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 대선 때 재외선거 투표율이 71.6%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재외선거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정치 고관심층이죠. 외국에서도 다 국내 뉴스 찾아보시고 뭐 몇 시간씩 걸려서 대사관까지 가서 직접 투표를 하고 하시기 때문에 고관심층인데 그 국내에서 이제 워낙에 그 후보들 관련된 상호 네거티브가 빈발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대선 때보다는 조금 더 투표율이 저하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재외선거 투표율이 한 63% 가까이 나왔으니 국내적으로도 이제 정치권이 정말 남은 기간 동안에라도 좀 클린 선거를 해서 네. 투표율이 그 국내에서는 제외보다 높아지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책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 않겠습니까? 과거 최고 수치가 45%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높아진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총선에 기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재외선거 투표 관련해서 절차가 간소화되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제도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은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에 있는 사전투표라든가 본투표에서도 아마 상당한 수준의 투표율을 보이지 않나 싶고 물론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특정 정당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는 총선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으로 하나만 더 하죠. 그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배우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고발했더라고요. 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했습니다. 고발했고 이것은 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4조에 보면은요, 이게 그 범죄수익에 대해서 그 정황을 알면서 수취한 자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은닉하거나 뭐 가장한 자 말고 알고도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그 계약의 근거에서 지급을 받은 것인데 그게 범죄수익에 의한 것인지 모르고 받았으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들이 통상적인 수준의 보수를 받았다면 그게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부터 설령 수임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주 이례적으로 보수가 초고액 아닙니까? 단건으로 22억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들어보질 못했는데 뭐 박은정 후보는 내 남편이 정관예우 받았으면 160억을 벌었어야지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22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례적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더더군다나 이것이 문제되는 그 의뢰인이 다단계 업체인데 그럼 이것을 모르고 22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받았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검사장이 그 납득할 수 있는 어떤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모든 것을 너무 정치 사법화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범죄 자금 수수 혐의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죄명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변호사가 그 변호사 수임료를 받은 사건입니다. 물론 수임료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죠. 사건의 경위와 난이도, 그 경중에 따라서 차등화하여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종근 변호사의 경우에는 다단계 수사에 관련해서 아마 굉장히 큰 노하우가 있는 그런 검사 출신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 보니 사기 사건의 피고인들이 아마 막대한 돈을 통해서 지급을 하면서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이것이 뭐 범죄 자금을 수수한 고의성이 과연 인정이 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조국혁신당의 이런 높은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를 좀 누르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고 이것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고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딱 15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네. 조국혁신당도 아니고 민주당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들으면 아마 가슴이 찢어지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사람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